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수없이 서러운 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을아차차 프로그램,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항상 힘있게 방송을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의 이 참혹한 상황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대단한 고통과 걱정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라는 탄식과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그분들이 살아서 돌아오셔야 될 텐데 하는 간절한 기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세월호 사고를 추모하고 또 분석해보고 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계시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원호 소장님과 또 저번에 한번 우리 을아차차에 직접 오셨었던 작년 여름 7월에 태안 불법 사설 해병대 캠프 그 유가족들이 직접 또 현장에 한 번 더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우리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함께 또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많은 의견들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원호 소장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오셨었던 태안 참사 유가족들을 대표해서 우리 고 이병학 군의 아버님이신 이후식 아버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다른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서 아직도 1인 시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오늘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일째인가요? 네, 지금 140일 좀 넘어가고. 140일 넘어서. 예. 예. 그 작년 7월에도 엄청난 사고가 있었지만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정말 아니라는 생각으로 일단 수습하고 보자. 그리고 빨리 덮어서 국민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게끔 하는 예. 오히려 참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예. 정말 가슴 아프고 우리 이 대한민국의 21세기 현주소가 이 정도밖에 아닌지 예.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작년 여름 태안 참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은 충남도 교육청에서 여름에 군사훈련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고를 하고 강권을 하고 공주사대부라는 국립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해가지고 해병대 캠프를 했는데 사실 가짜 해병대 사칭 불법 해병대 캠프인데 거기서 해병대 출신인 건 맞는데 아이들 수련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 교관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일당을 받고 아이들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인 사건인데 무려 5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이 숨지게 됐네. 그날 이후로 우리 유가족들은 사실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으니까 청와대 앞에서 지금 하루 종일 1인 시위를 140일 넘게 전개하고 있는데 진도도 갔다 오셨죠? 예, 저희가 지난 16일 날 아침에 사고 소식을 처음 접하고 정말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서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일을 못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못 되니까 이참에 진도에 내려가서 정말 그분들하고 그 아픈 마음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분보다 뭐 한 9개월 가까이 저희가 먼저 경험했던 그런 아픔들, 그런 그 역경들 이런 것들을 좀 상기하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저희가 17일 날 그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했었습니다. 예, 가서 유가족들도 좀 만나시고 실종자 가족들도 힘을 응원도 하시고. 예. YTN 뉴스에 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다른 유가족들이랑 이렇게 현장 도착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알았는데, 예, 아무튼간 그 지금 문제가 된 그 서남수 장관 가서 유가족들 이로를 못하는 망정 한쪽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다음에 장례식 가가지고 장관님 오셨습니다 하고 이세 나왔던 그 서남수 장관이 우리 태안참사 유가족에게도 큰 그 슬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죠. 예, 저희가 사고가 발생을 해서 예. 처음 그 태안 의료원에 그 아이들을 이제 모셔놓고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있을 때 장관님께서는 직접 저희를 방문하셔서 예. 저희 손을 잡아주시면서 정말 안타깝다. 내 자식을 잃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그리고 책임자 엄중 처벌 그리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한 부분이라도 모든 걸 다 밝혀서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또 특히 본인께서는 그 장관이라는 그런 그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장관의 명예 또 그 부분까지 걸고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남 태안의 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다 숨진 고등학생 5명에 대한 연결식이 학생들의 모교에서 열렸습니다. 합동 빈소가 차려졌던 충남 공주 장례식장에서 운구 행렬이 시작되자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운구 행렬은 숨진 고등학생들의 모교인 충남 공주 사대북으로 향했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연결식은 학교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연결식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각계 인사와 재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런 아픔과 서러움이 마지막이 되도록 이 나라 교육의 책임자로서 모든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분이 그 어찌된 일인지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장례를 치르자마자 치르고 나니까 돌변한 거죠. 뭐 저희들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몰라라 하는 그런 방식, 그런 사고 방식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 정말 증오까지 느끼게끔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됐죠. 정말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저로서는 도저히 제가 겪고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추모 사업 약속한 거 하나도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경주 리조트 사고도 발생하는 거고, 약간 저희가 정말 열받아서 비하가면 결국 세월호 참사 같은 학생들 수학여행 길 안전 대책 전혀 세우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도 그 TV에 나오는 그런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을 정말 멱살에 잡고 항의하고 싶더라고요. 살려내라고. 네, 유가족들 심경은 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청와대 앞에서 1인실 하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홍은호 소장님이랑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아버님, 어머니께서도 홍은호 소장 이야기를 들으시면 좀 뭔가 가슴이 뻥 이렇게 뚫을 정도로 이 사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에게도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정말 세월호 엄청난 사고인데 우리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 생각하면 막 가슴이 미어진다는 국민들이 엄청납니다. 요즘 시내 곳곳에서 추모 촛불 집회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고를
뭐 추모의 마음도 엄청나시지만은 이 와중에도 그래도 누군가는 이 사고를 분석하고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굉장히 바쁘시던데 선생님 어떻게 그냥 이야기를 한번 꼭 쭉 한번 해주실래요? 이걸 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유가족하고 실종자 가족 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외상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그 슬픔에 이제 그 공감 많이 하고 그런 게 지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날 이후에 이제 마음이 울적해서 뭐 좀 음악을 틀었는데 슬픈 음악을 틀었는데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구나.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당사자들의 슬픔은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다. 두 분은 나와 계시지만 그리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 가슴이 미어진다는 표현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전 국민들이 다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태안에서도 그랬고 경주 리조트에서도 그랬고 지금 세월호에서도 그랬고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원인도 근본적인 원인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결국은 우리 사회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만큼 천박하다는 얘기예요. 천박하다는 얘기다. 그럼 천박하다는 게 뭐냐? 천박하다는 건 그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겠어요? 생명이에요. 생명이고 사람이죠. 사람. 생명이고 안전이고 환경이고 건강이고 이런 게 가장 소중한 가치거든요.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이런 가치를 보호하는 규제는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러면 이런 건 뒷전이에요. 뒷전이고 그 기업들의 그 접살만한 이익 그거를 키워주기 위해서 뭐 기득권층 상층부가 거기에 매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이에요. 아까 내가 천박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 뭐 우리가 연구자 입장에서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실제적으로. 보통은 안 써요. 근데 그 표현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쓸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은. 사실 연구자들이 지금 또 분노까지 그렇죠. 연구자들은 보통 중립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감성이 들어가는 영어를 안 쓰는데. 가급적 안 쓰시는데. 가능하면 안 쓰는데 안 쓸 수 없다. 지금 상황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태안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서 경주 리조트 얘기 좀 할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경주 리조트 원인이 딱 세 가지예요. 맨 처음에 뭐냐면 법의 엉망이에요. 법규가. 두 번째는 관리감독 엉망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선방망이 처벌 특히 기업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가 일단 원인이 되면 대형 참사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뭐 경주 리조트를 보면 일단 법규가 엉망이다. 법이 엉망이다 보면 뭐냐 그러면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많이 변화해서 강릉 같은 경우를 보면 강원도 강릉 같은 경우를 보면 지붕에 1제곱미터당 300kg의 눈이 내렸을 때 거기에 견디게끔 건축 기준을 만들어놨어요. 강릉에는. 그 경주에는 어떻게 만들어놨냐 그러면 50kg만 견디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강릉하고 경주하고 뭐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6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기준에. 기준이. 그럼 왜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놨나? 뻔하잖아요. 기업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문제가 됐고 법규. 그걸 안 고친 거예요. 그럼 기후 변화가 생겼을 때 법이 문제고 두 번째는 관리 감독.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기 점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빼놨어요. 또 왜 빼놨냐? 기업들 위해서 빼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방망이 처벌은 그 선방망이 처벌은 뭐 어딘가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나라 보면 대충 이런 거예요. 뭐 벌금 뭐 1,000만 원 이하 대충 대기업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 사람들 규칙을 안 지키면 수억 원의 이익이 들어오는데 규칙을 안 지키면 법규를 안 지키면 수억 원의 이익이 들어오고 걸리면 안 걸릴 수도 있죠. 걸리면 뭐 가장 많이 벌금 1,000만 원 낸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도덕적인 기준이 낮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안 지킨다고요. 벌금 내고 만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가 천박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소중한 생명, 안전, 환경 다 뒤로 이제 제껴지는 거죠. 그리고 접살 같은 이익, 그 몇백만 원의 이익. 자기들 뭐 대기업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쫙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특히 이게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기업들은 이제 다 축출됩니다. 나쁜 기업들. 그러니까 뭐냐, 규제를 완화하면 법규가 느슨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법을 안 지키는 게 유리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을 안 지키면 유리하면 누가 유리해요? 나쁜 기업이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나쁜 기업이 유리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기업들은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그렇죠. 구축하는 그렇죠. 그 얘기죠. 그런 그레이션 법칙이죠. 상황이거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경쟁을 하는데 규제를 완화해서 다 풀어보면 나쁜 기업이 유리해요. 부정부패하고 막 뒷돈 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렇죠. 또 자본력을 가지게 그렇죠. 되고 지금 그러니까 착한 기업들 몰아내게 되는 그렇죠. 지금 청해지원지 저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가장 큰 원인이 뭐겠어요? 정부예요, 정부. 물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솜방망이 처벌을 많이 하게 되면 나쁜 기업이 더 활기를 친다니까요. 그러면 저기 이제 우리 경기도 그렇고 지금 태안도 그렇고 저기 좀 태안 같은 경우도 뭐 거기 아까 뭐 무자격자들 뭐 한다고 하면 그게 그 경제적 이익이 몇 푼이나 되겠어요. 그게. 그 일개 기업의 경제적 이익으로 아이들이 희생되는 거죠. 뭐 일자리 만든다 어쩐다 하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단은 소중한 생명 희생하기 이전에 뭐냐 그러면 무자격자들이 판치는 거예요. 규제가 약하니까. 그러면 실제로 자격자들은 밀리는 거죠. 왜냐 그러면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제대로 시설하고 그럼 돈이 들거든요. 근데 안 지키면 무자격자들 채용하고 무자격 시설하면 그러면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규칙이 약하고 솜방망이 쳐버리면 나 같아도 그렇죠. 뭐하러 시설합니까? 뭐하러 자격증 씁니까? 그러니까 사회가요 밑바닥부터 썩은 거예요. 내가 천박하다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천박한 거예요. 오늘은 뭐 제가 그렇게 평소에도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었는데 이런 대형 참사 앞에서 더더욱이나 그렇게 분석하지 않을 수 없고 경주 리조트 사망 사고 났을 때도 우리 태안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참여연대까지 오셔서 봐라. 아이들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 재발 방지 대책 세우고 예를 들면 학생들 그 오리엔테이션 뻔히 가는 거 알면 겨울에 눈 많이 온 거 알면 그리고 그때쯤 아마 소장도 기억하시는데 그 비슷한 사고가 2번 있었어요. 가설 패널 건물에서 눈이 내려 앉아가지고 그러면 사실 제대로 된 기성세대나 행정부라 하면 모든 그 가설 패널에 눈을 치우거나 행사를 연기하거나 안전을 채우라 지시를 내렸어요. 긴급 지시 공무원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안 하고 하다가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그때 막 땅을 치고 분노하고 태안 참사 사건도 그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소년 수련 자격이 없는 업체가 그 수주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국립공주사대부고와 교육청 지도하에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님 그 이야기 좀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나라 이 국민 모든 분들이 사실 관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서운하실런지 모르지만 너무 좀 수준이 낮지 않느냐. 옆에서 뭐 돌이 튀어도 내일이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 이런 정말 관심이 없는 이런 사회가 지금 사회 구조가 사실은 이런 큰 화를 불러일으켜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저희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사고도 그 국가에서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장려를 하고 또 군사훈련 장려를 장려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일선 학교에서는 지시가 내려오니 안 갈 수가 없고 또 평가까지 하는데 약간은 좀 강제성이 동원된 그런 상황에서의 학생들을 데리고 사실을 사지로 몰렸다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캠프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사설인지 정말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정업체인지 일선 그 선생님들은 전혀 모르세요. 그러면 그런 일선 선생님들이 그런 곳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관계 부처, 관계 기관에서 그렇게 하도록 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렇죠. 사설이 됐던 안 됐던 그거와 무관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보면 관리 감독 체계가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무너진 관리 감독 체계에 있는 업체에 가서 학생들이 정말 본인들이 좀 본인 자기 죽을 거 알면서 뭐 부당한 그 지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던가 아니면 거기 선생님들이 그 안전에 대한 더 보다 적극적인 이런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말 안전불감증 하는데 그런 그 안전불감증이라는 이 자체들이 하나씩 골마서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이런 참사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저희 그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나 경주 마우나 리조트 지붕 붕괴 사고나 또 진도 세월호 침몰 사고 이 사고의 뒷 배경은 하나같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 사고 난 지역도 다 다르고 과정도 다른데 뒷 배경만큼은 다 똑같아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정부에서는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기업에 손을 들어줘요. 그러면 손을 들어줬으면 그 기업들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모든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인가를 해주면 놔둬요. 지들끼리 알아서 하게. 그리고 사고만 나면은 마치 뭐 어쨌니 저쨌니 해가면서 막 언론에 막 크게 보도해놓고 모든 책임을 그 일부 기업 실무자한테 그렇죠. 떠넘기죠. 자기들은 그렇죠. 아무 책임 없는 맞습니다. 척하는. 그리고 나서는 뒤돌아서서는 슬그머니 덮어가고 장례 끝나니까 나 몰라가고. 그리고 나서 또 국민 기억 속에서 이제 지워질 정도 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인양 등 사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사고가 발생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 정말 국회의원분들이 많은 법의를 발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8건 이상의 그 법의를 발의했는데 그것이 여와 야의 이런 당권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협의가 되지 않고 밀려고 떠밀려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그런 법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통과시켜서 바로 시행할 수가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한 이런 사고 뒷받침의 한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특별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관리 감독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사실 그게 떠들썩해하는 해병대 캠프거든요. 학생들 몇백 명이 참여하는. 그럼 지역사회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해병대 캠프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해병대 캠프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 사칭하는 거잖아요. 무자격자들도 끼어 있고 유스호스트들이 청소년 수련한 건데 대안 같은 경우는 그럼 정신 똑바로 바뀐 공무원 한두 명만 있어서도 니네들 왜 해병대 캠프도 아니면서 해병대 캠프라고 사칭하냐. 니 혹시 지금 저기 교관들 전부 자격 있는 놈들이냐 한번 보자. 만 이렇게 했어도 무자격자들이었다 하더라도 애들을 조끼도 안 입히고 바다에 빠뜨리지 않았겠죠. 그냥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테니까. 그런 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가짜 캠프 하다가 무자격 교관들이 아이들 심지어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바다로 빠뜨린 거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법규, 관리감독, 손방망이 처벌. 그렇게 애들이 5명이 죽었는데 징역 1년 정도밖에 받질 않았어요. 과실치사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업체 대표는 처벌도 안 받았죠? 아니요. 과실치사 혐의에서는 무혐의 처리받았고요. 그리고 수상 레저 안전법, 인명구조사라든가 구명조끼 뭐 이런 거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수상 레저 안전법 징역 6개월을 받았고 그리고서는 교관이나 그 인원들이 전부 금고 1년에서 2년을 받았습니다. 차별대로. 그러니까 그게 5명의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아이들 5이 죽었는데 얘네들이 평균 수명을 산다고 해도 앞으로 60년을 산다고 생각해요. 60년 곱하기 오면 300년이에요. 이 아이들 300년의 목숨값이 겨우 금고 1년에서 금고 2년이고 업체 대표는 과실치사에서 무혐의 처리 받는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오히려 사업을 주도한 업체 대표 2명은 아예 처벌도 안 받아버리고 뭐 경미한 것으로 받고 그러니까 그 처벌받은 사람들이 대빵들은 처벌 안 받았다 해서 오히려 항소를 하고 억울하다라고 징역 1년 선고 받아놓고 애들이 5명이나 죽었는데 억울하다고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항소심 첫 재판을 제가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기가 막힌 것이요. 제가 최근에 그 중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봤더니 그 당시 우리 그 해병대 캠프를 운영했던 업체 대표가 이번에 그 수학여행사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 업체가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 중학교의 입찰권에 대해서 입찰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코오롱 트래블이라는 것이 우리 그 태안 해병대 캠프와 연관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기억이 떠오르셔가지고 그 업체에 전화를 했대요. 당신네 그 지난 여름 그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때 관계된 업체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업체 대표가 하는 말이 그 업체 대표라는 김지화라는 이름은 동명이인이고 우리는 성실하게 그 여행사를 운영하는 정말 국가에서 인정하는 업체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아무래도 그래도 의심이 돼서 저한테 확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기가 막힌 것이 이렇게 정부에서 사법부에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고 또 돈에 의해서 그분들을 풀어주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망각하고서 사이에 정말 그렇게 큰 엄청난 그 폐를 끼쳐놓고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그리고 또 수학여행 그렇죠. 거기다가 아니라고 또 쌩까고 이렇게 이중인격적인 인간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바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대로 그들을 징계했더라면 과연 지금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런지 정말 의문이죠. 영원히 주제께서 수학여행 사업에는 영원히 손을 못 대게 했어야죠. 뭐 먹고 사는 것까지야 보장해야겠지만. 네, 맞습니다. 네, 소장님 또 이렇게 들으시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우실 텐데. 아, 그러니까 세월호,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좀 썩어 있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단지 뭐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중한 가치를 훼손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득권층들이 뭐 법치 하는데 그게 엉망이에요. 법이 엉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지금 싱가포르의 뭐 이광효 수상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광효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가 투명성이 세계 최고예요. 선진국이 물론 됐고. 그 여기는 뭐냐 그러면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합니다. 강하게 처벌을.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유능한 인재를 뭐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월급 많이 주는데 대신 부정 비리에 연루되면 뭐 자기들 얘기는 그거예요.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싱가포르에서 살 수 없게끔 할 정도로 이렇게 처벌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나쁜 짓 저지르면 뭐 20년형. 징역 뭐 30년, 40년. 종신. 그리고 뭐 요즘 2000년형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선입 같은 거 다 합쳐가지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뭐냐 그러면 다 손방망이 처벌해요. 왜 손방망이 처벌이냐? 그게 기득권층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옛날부터 자기들이 그 정상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나쁜 짓에서 축적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걸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처음에 법을 만들 때부터 자기들이 그리고 보통 정치인이라고 그러면 국민의 대표 아닙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국회의원이 무슨 국민의 대표예요. 기득권의 대표지.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의 뒤에는 뭐냐 하는 기득권층이 있는 거예요. 뭐 힘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맞죠? 네. 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그쪽 부분이 뭐 해병대 그 부분을 함부로 못 다루는 게 군인들 함부로 못 다뤄요. 아시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함부로 못 다루고 군인을 사칭하고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함부로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거긴 또 워낙 또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항의전은 올지 모르겠는데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예전부터 뭐 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 해서 손방망이 처벌하고 법치 부분에 대해서 손방망이 처벌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층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사람들은 다 나쁜 짓 하고 손방망이고 대표적인 예로 뭐 음주운전 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보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 핀란드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한 달 월급에 벌금을 내야 돼요. 음주운전에 걸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만 원 벌금을 내고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1000만 원 벌금을 내는 거예요. 일수벌금제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돈 많이 버는 사람 벌금 많이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 우리나라 심하게 걸리면 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야? 부자들은 껌값이에요.
그리고 부자들은 뭐냐 그러면 또 뒤에서 와서 경찰을 압력 가하고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 사회 상층이 다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두 분도 이렇게 이제 재판하고 그러시면서 얼마나 이 사회가 법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뒤에 다 있는 거예요, 세력이. 예? 아까 말한 아까 그 사람들 뭐 그 해병대 아니고 사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뒤에 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가면 그러니까 후진국병이라는 게 아까 천박하다는 게 사회복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후진국의 대표적 특징이 연고주의예요. 네. 예, 그렇죠. 연고주의. 네, 연고 그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후진국은 혈연 능력이 아니에요. 혈연, 지연, 학연.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후진국이에요. 그러면 또 사교육과 관련해서 왜 명문대 찾냐? 걔네들이 혈연, 지연, 학연이 빵빵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알아요. 기업들도 명문대 애들이나 뭐 그 중위권 대학 애들이나 데려다 쓰면 다 비슷한 거 알아요. 근데 왜 명문대를 쓰냐? 그것 때문에 그 연고주의. 연고주의를 데려다 놓으면 방패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 동원하고 나중에 기업이 사고 났다. 아버지 동원하고 친구 동원하고 그 동원하기 쉬우니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연고주의. 그러면 아까 뭐냐 그러면 특히 뭐 아까 군인을 사칭했다는 이런 사람들도 뒤에 빵빵 인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법원에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말 이제 아버님, 어머님 고통스럽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계속 뭔가 이 절벽. 그 절벽이 왜 절벽이냐 그러면 그 뒤에 그 사람들 뒤에 엄청난 기득권의 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한 것처럼 가치 문제. 기업들이 좁쌀만한 이익을 위해서 생명이나 가장 소중한 가치, 안전이나 환경이 다 훼손하는 그 마찬가지로 법치도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법칠 생각이 없어요. 그냥 힘없는 사람이 법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특히 노동조합 힘 지키라는 얘기지. 자기들은 법 지킬 필요 없다는 게 다 손방망이 처벌 해놓고 인맥 동원해서 뒤에서 다 빼가고. 그래서 열받습니다, 소장님. 그렇죠. 네, 이게 여기 우리 태안 참사에서도 그 업체 대표들 이렇게 그 무혐의 되고 그랬는데 그 변호사가 해양경찰청장 출신 변호사라고 그렇죠. 다 연고로 연결돼 있죠. 그렇게 해서 뒤에 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전관을 써가지고 그렇죠. 전관 예우라는 것이 사실 저는 이번 사건을 겪기 이전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저도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필요할 때 내 주위에 어쨌든 힘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도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이걸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사고라는 것은 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악조건이죠. 하지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국민의 권익을 응호하고 또 그 국민의 건강을 사실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봤을 때 사실 개인적인 작은 이익에 의해서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뺏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국민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거지. 기득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기득권들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된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그 백성들이라고 옛날 제가 표현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성들이 정말 힘들 때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가의 재난이라든지 국가의 힘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국민들이 모여서 단합이 되고 국민들이 모여서 협심이 되면 어떠한 일도 사실 겪고 나가거든요.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방송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정부는 썩었는데 그나마 국민성이 아직 옛날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아직 버티고 있다. 이 국민성까지 무너진다면 이 대한민국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또 이렇게 이웃들과 연대하고 함께하는 마음들 물론 이제 때로는 가끔은 무관심해져 버린 경우가 있어서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남일 같지 않게 모두 나서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오히려 정부라든지 행정부나 관련 공직자들의 수준은 거기 한참 못 따라오고 우리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연고주의에 전관예우에 부패에 비리에 이번에 소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도 해운조합하고 한국성급 그 해운 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라든지 안전검사 여기가 전부 다 여기 고위 간부들이 해양경찰청하고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다 지금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는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예, 이제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까? 자기 상급자였던 사람들, 모셨던 사람들이 딱 한국성급하고 해운조합에 딱 간부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근데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제 제대로 관리 감독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머리끝 끝에서 발끝까지 엉망이다.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망이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를 하셨지만 나는 이번에 볼 때 좀 가슴이 참 그랬던 게 그 어린 학생들이 그 구호물 보낼 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정치인들은 뭐 했어요? 정치인들 가가지고 그 사진 찍기 바빴고 물론 뭐 사진 찍으려고 하던 안행부 국장이라는 놈이 있었죠. 정말 욕밖에 안 나오네. 거기서 어떻게 사진 찍을 생각을 했을까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그걸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 사람도 또 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 기가 막히더만 국민을 미개하다고 한 정몽준이 아들도 있었죠. 그다음에 정치인들 다 그런 사고 있을 때마다 정치를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왜 가냐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가도 욕 먹고 안 가도 욕 먹으니까 간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난에 대한 그 언론의 기자들 기준도 보면 재난의 부분은 항상 피해자 중심으로 그 보도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 항상 피해자 중심. 피해자들이 원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그 슬픔 당사자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책상에 TV에 앉아서 요즘에 계속 헛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정신적인 연령이 한 유치원생 수준이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슬픔을 공감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은 공감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아까 그런 게 재난이 중요한 게 항상 피해 중심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공감하고 그래야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는 우리는 그 슬픔을 공감 못 하잖아요. 체험 안 했으니까. 100% 모르죠. 100% 모르죠.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해서 슬픔을 공유할 뿐이지.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가도 욕 먹고 안 가도 욕 먹으니까 가겠다. 이거는 정치인들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피해자들이 싫다는데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가장 알고 싶었던 건 진실이고 그 구조 상황이잖아요. 그걸 알고 싶은데 와가지고 그 정치인들 하면은 수색원들 쫙 데리고 모세 하던 것처럼 그 사진 찍잖아요. 이렇게 타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필요한 건 잠수였고 처음부터 바로 구조했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참 성숙됐다고 아까 국민성 얘기 두 분 다 하셨는데 근데 그때 연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초기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없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 외에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 연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기부를 하고 그게 진정성이에요. 그다음에 어린 학생들이 다 용돈 모아서 구호물품 보내고 그게 진정성이에요. 정치인들 가가지고 가도 욕 먹고 안 가도 욕 먹으니 가서 욕 먹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정치인 수준이 어느 수준인 걸 알 수 있잖아요. 피해자들은 원치 않은데 왜 가냔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핵심 부분을 좀 이제 그 원인과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제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엉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해운조합 그러니까 한국성급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왜 이게 이제 문제되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어선이 한 8만 척 정도 돼요. 8만 척. 그러니까 정부 얘기는 이 8만 척 정도 되는데 물론 소형 어선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큰 여객선이다 그런 건 한 200척 정도 돼요. 근데 사고가 나는 게 여객선도 많이 나지만 유조선 많이 나잖아요. 그 화물선에서 꽤 많이 나요. 그 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8만 척을 다 이제 정부 얘기는 그거예요. 정부 얘기는 8만 척을 우리가 다 관리 감독할 수 없다. 민간 대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 관리를 민간에 맡기는 게 돼 있어요. 민간 업체한테.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8만 척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8만 척 중에서도 중대형 중심으로 한 1000에서 한 1000척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관리를 해도 한 1000에서 한 5천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해도 이제 큰 문제는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간에 맡기다 보니까 민간 안전관리 대행업체에 맡기면 민간 업체가 이제 뭘 하냐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뭐 이렇게 검증하겠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제도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점검을 하게 하려면 정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민간 업체가 중대형 천척을 자신들이 뭐 대형 업체 시켜서 안전관리를 했다. 점검을 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5%, 10% 정부가 무작위로 들어가서 중복 점검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처벌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게 굴러갈 거 아니겠어요. 민간 대형 업체가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민간 업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정부가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전부 다 그 거짓으로 보고한 거예요. 거짓으로 보고하고 뭐냐 그러면 이제 민간 업체가 정부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 뭐 계획도 보고하고 뭐 점검했다고 보고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보고하고 사인도 없어요. 아니 보고서를 쓰는데 사인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사인이 없다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정부 쪽에서 바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뭐 특별 점검 자기들 했다고 그러잖아요. 특별 점검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정기 점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정기 점검이 없고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회사안전법 55조 1항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필요하면 할 수 있다. 점검을. 정기 점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그러면 간헐적으로 한두 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기들 특별 점검이라고 이렇게 멋있게 포장을 한 거예요. 아, 나쁜 놈들이네. 나쁜 놈들이죠. 기본적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아까 해운조합, 한국성급이랑 대형 업체예요. 대형 업체니까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까 낙하산이 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두 가지죠. 첫째는 이제 나쁜 짓 하도 많이 하니까 밑에 민간 대형 업체들이. 그래 방패 막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낙하산이 된 이유는 그게 이제 대형 선박들 대응하거든요. 또꼬분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규 자체가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굴러간 거예요. 그 밑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저렇게 엉망이 됐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웠던 거는 해경도 엉망진창이에요. 교신도 엉망진창인데 요즘에 이제 나왔지만 참 안타까웠던 게 구조하러 갔는데 지금도 안타까웠던 게 밧줄이나 선도끼나 아마 엊그저께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창문에 있었던 학생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선도끼를 깨고 밧줄만 있었으면 눈으로 확인되는 학생들만 한 5명 됐고 이게 다 창문 깨고 밧줄 했으면 수십 명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해경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거기서 그 안에 있던 학생들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 뭐냐 그러면 밖에 나와 있는 학생들 배 태우기 바빴단 말이에요. 헬기 태우기 바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구명조끼 입었고 수온 같은 경우가 13도면 2시간이 견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 거기는 다 의사한테 맡기고 해경은 도끼로 돌아다니면서 다 창문 깨고 밧줄 준비해 가서 다 했어야 됐어요. 다 나오라 그러고. 그렇으면 수십 명 구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됐냐? 평상시 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으면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교본 갖고 군사훈련 합니까? 교본 가지고 합니까?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그리고 선진국은 다 그런 거 한다는 거. 민간들도 1년에 한 번씩 다 민간 기술 다 한대요. 화재 한대요. 그리고 해경은 그냥 이 사람들은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야. 소방청처럼. 소방방재청은 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경이 소방방재청처럼 계속 훈련하고 했더라 그러면 수십 명 구했어요. 근데 그거 안 한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 밧줄도 없고 도끼도 없고 가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헬기 한두 대 뜬 거 그거 올리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게 정부가 인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 훈련하고 매뉴얼들을 돌리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아버님 어머니 그 사태 같은 경우도 뭐냐 그러면 그게 점검만 했으면 그 문제가 구명조끼 안 입히겠어요. 네? 점검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공무원들은 그러겠죠. 군인들 무서워서 못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핑계가 되냐고요. 위에 정부가. 그러니까 진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천박이라는 표현을 했죠.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이번에 사태 이렇게 원인도 그렇고 구조 과정 보고 그러면 정말 이게 진짜 정부인가?
자기들도 뭐 저기 그 회사 뭐 1, 2년 전에 뭐 회사의 기본 계획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거는 규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 평창 올림픽 그거 하면 뭐 합니까? 평창 올림픽 저거 하는 게 뭐냐면 기업 광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대기업도 광고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 광고가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정말 이게 과거 우리가 뭐 중남미 국가들을 보면서 그거 형편없다 하는데 이거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되면서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어떻게 비춰지냐 이게 중요하겠어요. 사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이게 어쨌거나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뭐 자기들이 뭐 국격이니 지금 진짜 국격 얘기하면 이 양반을 제 입 찢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박근혜 아니, 지금 국격이 어디가 있어요? 너무 웃긴 게 국격이 어디가 이명박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권이 민만 열면 무슨 법치하고 국격하고 아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세월호 그래놓고는-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한테 국격이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나라를 대망신시킨 자들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그렇죠. 아닌가요? 사실 보면 그다음에 온갖 규제를 다 완화하고 소위 선박 운항 연령도 20년, 30년으로 완화한 게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진.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이 사태가 도대체 어떻게 발생한 건지 다시 한번 좀 압축적으로 한번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니까 분노하면서도 잘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 지금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니까 이제 그런데 아까 그건 이제 MB 정부에도 굉장히 책임이 크죠. 그러니까 MB 정부 2009년에 만약 그 규제만 안 해놨으면 세월호를 일본에 사고 올 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청해진 해운에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해사안전법 시행 규칙을 바꿨는데 시행 규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그냥 훈령이에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규제 별로 없고. 국회 통제도 안 받고 마음대로 바꾸는 그렇죠. 국회 전혀 통제도 안 받고 국무회의도 필요 없고 바로 훈령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령 여객선의 제한 설령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이 청해진 해운이 그거를 일본에서 18년 된 그 선박을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0억 이상, 30억 이상인가 된다고 해요. 100억 대출 받아가지고 130억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그걸 갖고 배를 샀는데 그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갖고 내가 25라고 많이 돼 있으면 내가 이거 7년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이게 30년이 되면 12년을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돈이 좀 되겠다 하면서. 근데 그 기업이라는 게 해보면 처음에는 적자가 생기다가 나중에 흑자가 생기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MB 정부가 규제를 안 했다 그러면 이거 살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걸 샀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그러면 뭐 그 이전에 사고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고가 많았고 그 뭐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나도 많아서 뭐 정말 그렇게 규제가 완화돼서 들어왔고 그럼 그 배가 안전한지는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을 아니면 민간 대응을 하더라도 점검만 잘해서 되는데 해운조합이나 한국성급의 낙하산 인사 해전민사들이 가는데 다 맡겨놨고. 근데 그 얘기를 좀 더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 그 국토해양부가 2010년에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선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 뭐라고 했냐면 이 선원들의 자질이 워낙 부족해서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보고서에. 그러면 아까 이제 대행업체에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안전관리 대행업체는 어떠냐? 안전관리 대행업체도 능력이 부족하다. 그 뭐 전문가 한두 명 그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이 안전관리 대행업체 인증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인증위원회 심사관도 능력이 부족하다. 세 사람 다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뭐냐? 공무원들이 해수부에서 감독 나가는 공무원. 그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작년에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 터졌을 때 그게 이제 사고가 7월 7일 날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또 이제 뭔가 해야 되니까 7월 12일 날 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점검단에 누가 들어갔냐? 4명이 갔어요. 목포에 4명이 갔는데 뭐 했냐 그러면 그 해양경찰청 과장이 직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 말한 것처럼 안전 관리라는 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많은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업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고 해수부에서 사무관 그 사람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해운조합의 부실장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통영에 간 사람들은 직급이 더 낮아요. 거기는 그 해경의 계장이 직원들이 가고 그다음에 사무관도 아니고 주무관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해운조합 부실장이 가고 뭐 이런 식.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조사했냐? 가가지고 그걸 점검을 하려면 실제적인 현장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게 아니라 선착장에 가가지고
그냥 서류조사만 한 거예요. 뭘 서류조사했냐? 정원 초과 됐냐? 예. 아니 그러면 선착장에 있는 정원 초과 됐냐? 그걸 뭘로 했겠어요? 서류만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뭐 교육훈련 비상훈련 했냐? 그것도 소리만 보고 조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구명조 그래서 이상 무였어요. 이거 그리고 그것도 뭐냐 그러면 160분 동안 12척을 했대요. 예. 13분씩 한 척당.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가 크기 때문에 이쪽 배에서 이쪽 배로 옮기는 시간도 10분 걸려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거기서부터 허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썩었어요. 썩고 능력이 없어요. 아까 보고서 그랬잖아요. 선원 사질 능력 완전히 빵. 그 다음에 대행업체. 그 다음에 심사기관. 공무원. 완전히 뭐 이 수준이 이거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뭐 예산을 투입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수준을 높이거나 교육 훈련을 시키거나 계속 비상 훈련을 시키거나 계속 이걸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수준을. 높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까지 썼다면서요. 문제가 있다라고. 아 문제 있다고 썼는데요. 안 썼는데 안 하는 했다. 정말 그러면 그때 그 장차관이랑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국민청문회에서 정말 왜 그런 보고서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가 관료들이 경제 관료들이 그 기업들의 이익에 엄청나게 봉사한 거죠. 그러니까 예. 노무현 정부 때 얘기를 들면 예. 그때 뭐 기획재정부 그때는 이제 재정경제부 장관이었죠. 예.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무서워했을까요? 이건희 회장을 무서워했을까요? 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이건희 회장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금융 뭐 규정을 다 했어요. 이건희 회장을 위해서.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금융위기 때문에 박살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그러면 정권은 5년밖에 안 끝나잖아요. 정권은. 재벌들이 뭐 계속 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이 근데 규제는 무슨 암덩어리고 처부색을 온수라고 하면서 규제를 더 풀어주려다가 지금 제동이 걸린 거잖아요. 아무튼. 그것도 정말 황당하죠. 그러니까 규제에 계속 이제 풀고 있는데 너무 황당한 게 지난 9월달, 10월달에 뭐가 터졌냐 그러면 저기 동양그룹 그 사태가 터졌어요. 동양그룹 사태가 터졌는데 동양그룹 사태도 그게 금융감독만 제대로 했으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1년, 12년 때 부채 비율이 뭐 400에서 500으로 팍팍 올라갔거든요. 그때 했으면 했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왜? 기회를 달라 그랬어요. 그 회장이.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초기에 그래도 감독을 안 한 거예요. 1년을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거짓말 하니까 사기를 치면서 증권사에서. 결국은 금융감독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9월, 10월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금융감독이 제대로 못해서 피해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근데 11월 달에 뭐 한 줄 아세요? 금융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거기 안에 금융산업 규제 완화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11월, 12월에 뭐 한 줄 아세요? 금융 규제 완화하고 철도 산업 규제 완화하고 의료 산업 규제 완화했어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민영화. 예, 민영화. 금융감독 포기하고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그러니까 완전 정부가 이게 정부가 아니라 무슨 기업의 그냥 하수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1월 달에 뭔 사건 터졌는지 아세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 터졌어요. 11월 달에 금융산업 규제 완화하고 카드사 정보 유출 터졌죠. 규제 완화하고 그렇게 터졌어요. 그럼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성했나요? 지금 2월 달에 정부가 대통령 뭐 했냐면 규제 완화. 그 내용 서비스 빅뱅 한다 해서 그 서비스 규제 완화를 탁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잘 아시는 3월 달에 써서 뭐 한 줄 아세요? 지금 7시간 데려다 놓고 민원인들 기업들 데려다 놓고 규제는 암덩어리다. 무슨 쇼를 했죠. 입장 토론한다고. 그러니까 반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뭐냐 그러면 저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성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규제 완화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는 계속 터지는데 이건 뭐 한두 달이면 또 규제 완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골방에서 또 규제 완화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끔찍한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쪽에 업체들도 반성을 안 하는데 업체들 왜 반성 안 하겠어요? 뒷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반성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뒷 배경은 뭐예요? 정부나 뭐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반성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 정말. 뭐 들으면 들을수록 막 분노가 치솟고 이 슬픔과 분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어떡합니까 이거 너무 열받는데 일단 1부 조금만 마무리하고 잠시 전화 말씀 듣고 2부에서 계속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우리 태안참사 유가족들과 홍원호 소장님 말씀 계속 잘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처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계속 저희 슬픔과 분노를 대화 나눴습니다. 우리 이유식 아버님, 어머님, 자식이 죽으면 무덤에 묻는 게 아니라 부모님 가슴에 묻는다고 하던데 그날 이후로 뭐 고통이 뭐 아무튼 틈만 나면 우리가 이야기만 꺼내면 항상 우리 유가족들 눈물을 터뜨리시니까 저도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한다는 게 네, 지금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들이 먼저 그런 겪으셔가지고 우리 진도까지 가시고 위로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고 연대해야 될까요? 어머님이 저희는 그때 사고 당시에 한 일주일 정도의 장례식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 치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처음 사고 발생했을 때부터는 경황이 없고 제정신이 없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게 그냥 시간에 떠밀려 왔고 말 그대로 아이들을 실종됐다고 했을 때는 살아있으려니 마음먹었었고 그 단계가 지나가니까 이제 시신이라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시신을 찾고 나니까 또 찾아준 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어요. 그런 단계를 지르고 장례까지를 이렇게 치르고 나니까 집에 돌아갔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지금 저 유가족분들이라든가 실종자 가족분들 앞으로 더 힘든 시간들이 더 많이 전개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해요. 저는 그 당시 이렇게 지나온 걸 내가 어떻게 지나왔나 진짜 꿈만 같고요. 지금은 또 많이 좋아진 상태고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은 용기 잃지 마시고 뭐 우리 아이들 18년 키우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뭐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는데 그 가정이 굉장히 순탄하고 무난하고 화목하고 순수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다른 문제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 과정들이 힘들고 그렇지만 세상엔 부부밖에 많이 힘이 돼주는 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서. 가족들이 많이 힘이 되고 해주니까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근데 그중에서도 힘없는 학생들과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죽음으로 내몬단 말이에요. 너무 열받는 것 같아요. 아버님. 네, 어떠시 이번 진도 참사 보면서 세월호 참사 보면서 뭐 정말 엄청 저보다 훨씬 더 분노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어차피 그 사고라는 것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사실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아까 제 식구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아무 문제 없이 지내오다가 이런 큰 일을 겪게 되면 머리가 다 비어요. 생각이라는 자체가 나질 않죠.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과연 어떤 것이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사실 답은 간단하거든요.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그 모든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 초상집을 간다든지 애환을 겪는 분한테 가서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하죠. 예. 어떤 말을 어떻게 드리는지 모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분들과 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사실은 간접 경험이라고 저는 또 요즘에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종자 가족이라든지 그 유가족들 그분들과 똑같은 아픔을 본인이 겪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서 내가 무엇을 할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진도에 내려가서도 제가 어느 한 부모님께 손을 잡고 절했어요. 저도 작년에 정말 안타깝게 우리 아이를 잃었는데 그 잃고 나니까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서 앞으로의 삶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때 이 주위를 돌아봤더니 나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너무도 많고 그분들이 본인들의 그 죄책감 때문에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많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나눌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던 그분이 어떤 고통을 갖고 있던 그 고통을 나눠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나눠받으려고. 그분들한테 뭔가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애환과 고통을 그냥 같이 나눠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나가기에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행해 나간다면 그분들이 조금 더 빨리 현실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제가 그분들한테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작은 목표를 세웠어요. 내 자식은 어차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국가에서 어떻게 하든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생각하에 제가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이런 가족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꿈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날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과연 뭐냐. 사실 저는 힘이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내 고통, 내 아픔을 모르는 분들한테 알리는 거죠. 쉽게 해서 내가 죄를 졌다는 죄책감에 그저 덮어두고 내 스스로 감추고만 있다면 이런 사고는 또다시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아픔과 이 고통, 이 순간들에 정말 절대절명의 이런 순간들을 겪지 않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저의 얘기를 전해서 그분들이 간접 경험을 한다면 내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혹시 단체 무슨 캠프를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도 한 번쯤은 챙길 거예요.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디도 안 보내는 게 우리가 살 길인데 그래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렇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기업이 아니라 관료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 국민과 특히 아이들과 학생들.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 제가 지난주도 의라차차 때도 이제 언론인들하고 방송했었는데 그날 이제 사고가 있었던 날이잖아요. 16일, 17일. 그 첫째 날, 둘째 날 소장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쭉 이야기하셨는데 그 첫째 날, 둘째 날 정말 모든 걸 다 동원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게 안 된 거죠, 도대체? 너무 다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열받아하고 슬퍼하고 멘붕인 게 왜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걸 투입하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일면 누가 지시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청와대 NSC 이런 데는 뭐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일면 군인이든 민간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가서 다 그 현장에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아이들 빼내라, 살려내라. 이런 컨트롤 타워가 없나요? 정말 이게 너무 오늘 대조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참 정말 답답한데요. 이 말할 수 없는 먹먹한 이 슬픔인데 이번에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은 거는 밥그릇 싸움이었어요. 관료들의 밥그릇 싸움. 예? 첫째 하루 이틀을 왜 안 움직였냐? 밥그릇 싸움 때문에 안 움직였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자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9.11 테러가 났을 때 지휘를 누가 했냐 그러면 소방대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9.11 그 무역센터 건물 있고 그 9개 블록이 있어요. 거기 소방대장, 현장 소방대장이 모든 지휘를 했어요. 그럼 뉴욕시장은 뭐 했냐 그러면 지시를 한 게 아니라 가서 물어봐요. 소방대장, 내가 뭘 도와줘야 되잖아. 그럼 지원했어요. 그럼 연방정부에서 나온 연방정부에서 뭐 했냐 그러면 그 긴급 비상 예산관이 와가지고 돈다발 들고 와가지고 돈을 어디 필요해 밀어주고 무조건 써라. 그럼 나중에 정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뭐냐 그러면 처음에 어떤 이렇게 털섰을 때 현장의 지휘자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자기 책임 하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상부에. 상부에. 이런 거는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뭐 비행기 사고 뭐 몇 분 안에 뭐 15분 안에 뭐 했네, 뭐 2분 안에 했네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지금 저 엉망진창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본부가 10개라잖아요. 본부가 10개. 그러면 지휘자가 누구예요? 현장 지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진국으로 따지면 지금 목포 해경 경찰청장 이 사람이 총 지휘를 해야 되고 뭐 진도 군수나 이런 사람들 지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각 부처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왜? 뭐 나는 장관인데 얘는 군수 얘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그 공직 지금 대한민국의 관료 소개는 뭐냐 그러면 생명 구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틈에도 조직 이기주의했다는 거예요.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면 왜 또 이렇게 또 엉망이 됐냐 그러면 지금 엉망이 된 게 지난해 때 박근혜 정부가 법을 황당히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노무현 정부 때 소방방재청을 만들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 태풍이나 대형 참사가 있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을 만들었어요. 소방방재청 인기도 좋았잖아요. 뭐 소방대원 되겠다는 어린이들도 많고 굉장히 좋았는데 작년에 법을 바꾸면서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 자연재해하고 사회재해를 바꾼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그 자연재해는 소방방재청이 하고 사회재해 이번에는 뭐 사회재해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사회재해 뭐 이 재해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에 뭐 안전본부를 둔 거예요. 안전행정부는 공무원들이지 소방방재 전문가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행정부에서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사적재수단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뭐 안전행정부에 뭐 본부장을 포함해서 그 상층이 완전 비전문가. 재난에도 ABC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기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꾸렸죠? 거기 핵심이 뭐예요? 조금 전에 그 사람들이에요. 그거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지. 그럼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예요? 통계 수치만 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못 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뭐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특히 뭐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 현장 전문가들은 이 사람들을 구조하려면 뭐 일단 그 사람들도 목숨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은 일은 다 소방방재 법 만들 때도 그랬어요. 굳은 일은 다 소방방재 쪽에서 다 덤기고 지네들은 이제 그 업적 과시할 거, 뭐 대통령에 보고할 거 그것만 한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부처는 뭐냐 그러면 밑에 뭐 우리가 뭘 협조를 해. 그러니까 자기 잘 보이려고 대통령은 잘 보이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각각의 지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 둘째 날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선진국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관료사가 썩었으니까. 왜? 어떤 사고가 터지면 현장 지휘자가 최고고 구조가 최고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무릎을 꿇고라도 뭐 기어 가서라도 가서 뭐가 필요하냐. 현장 지휘자한테 돈을 대거나 뭐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뭐 책임이고 뭐가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업적을 쌓을까 뭐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첫날 이제 둘째 날 그렇게 잘 안 된 거죠. 그게 너무 지금 열받고 화가 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TV를 보면서 그 처음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아쉬운 것이 선장과 선원들이
거기에 맞는 현장에 맞는 일단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베테랑들이라고 저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분들이 어쨌든 그 지휘 능력 이런 것들이 뭐 있던 없던 간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지만 일단 그보다도 일단 신고가 되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출발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아까 뭐 도끼가 없어서 유의를 못했다는 말씀도 소장님 아까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TV에서 시청을 하면서 보니까 그 구조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산소통이 없어서 한동안 산소통 오기를 기다렸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뭐냐면은 현장에 도착하고 보자라는 식의 이게 사실 명령이 떨어진 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현장에 먼저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거기서 최대한의 많은 그 변수를 고려를 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가야 되고 장비를 갖추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또 그 국가에서 재난으로까지 지금 해서 장관들이 내려가고 있고 대통령까지 내려간 이런 대형 사건이면 대형 참사이면 움직이는 그런 선들이 분업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그 구조를 하는 전문가는 구조를 하러 가는 거지만 거기에 상황을 맞춰서 무언가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태가 이러하니까 어떠한 장비를 갖다 투입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거를 한쪽에서 계속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진도에 내려가서 거기 장관님 계신 그 상황실을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 장관님이 계신 그 상황실에서의 분위기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게 이 대한민국의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보편화된 사고 방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정말 울분이 참 힘들었고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니 이것도 있지만 어쨌든 관리하는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화 이게 부분적으로 전문화해서 자기 할 일들을 자기가 해야 되는 이게 체계화가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틀이 가도록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대응을 못하고 장관님 오셨습니다라고. 그렇습니다. 위세나 떠는 자세니까. 예. 소장님. 그러니까 어제 어디 군사 전문가를 만났는데 토론회에서 그 양반 얘기가 그래서 차라리 군인들보다 하는 게 나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군인들 5분 대기조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군에 있을 때. 사실상 해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배를 지나다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그 훈련을 계속 반복했다라고 그러면 그 장비가 다 갖춰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들쳐매고 바로 갔으면 됐는데 이건 그냥 아까 우리 아버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맨몸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좀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때 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되면 유가족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커피를 이렇게 따라 줬어요. 그러면 처음에 학생들은 우리 커피 사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도 와갖고 나는 유가족 어머니다. 유가족 그 민주화 유가족 그러면서 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아버님 어머니 오셨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지금 거기에 또 슬픔이 클 거고 지금 세월을 보고 그다음에 얘들 보는 게 지금 살아서 지금 공부하고 그런 애들 보는 눈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여튼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발돼서는 안 되고 또 아까 그 슬픔을 좀 치유할 때 같이 하고 그럴 때 같이 하게끔 하는 그 지금 앞에 그러니까 태안이나 그런 데나 뭐 경주나 그런 데서 고통을 해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과 또 지금 하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마음을 좀 치유하고 서로 위로받고 이런 공간을 좀 정부 쪽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그런 거 만들어주고. 그런 거. 그래야지 여기 뭐 병원 나라가 엉망이 좀 우리라도 깨어서 뭐 의사들 데려와서 뭐 치유와 그런 것보다도 똘똘 뭉쳐 그렇게 같이 슬픔을 공유하고 저희 부모
부모가 예, 자식을 예,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부모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학교를 믿고 학교를 보내는 현장이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고통은 우리 부모의 몫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부모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떠한 큰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장님, 근데 김장수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뭐 청와대는 전혀 책임 없다, 뭐 NSC는 뭐 그런 일 하는데 아니다 이랬는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예전에 DJ나 노무현 때 NSC가 사실 북한도 방어하지만은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도 굉장히 큰 근육이었는데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NSC를 했는데 아마 뭐 그 뒤에 그게 이제 군인들의 그 예, 안보를, 장악하면서 장악하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방방재청을 강화하고 그랬는데 예. 아예 MB정 들어와서는 뭐 그것까지 완전히 축소시키거나 예. 그래서 이제 거의 무력화 시켰죠. 그래서 근데 NSC의 그 문제 의식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좋았고 그리고 지금 아까 그분 말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그 관료 조직이 엉망이기 때문에 현장 전문가가 시장 그 상황을 장악하려면 대통령이 바로 힘을 실어줘야 돼요. 예. 대통령하고 직접 한 라인 영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못 하더라도 밑에 그 직접 비서실하고 예. 그렇게 하면 그러면 밑에서 이제 그 장관급들이 무조건 이렇게 머리 숙이고 들어와서 지원하거든요. 예. 지금 그 구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NSC 처음에 만들 때는 이제 그런 개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제도적인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근데 항상 뭐냐 그러면 제도적인 있어도 안 한다는 거지.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저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정부 쪽에 그러니까 뭐 정부도 치료를 한대요. 정신적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저기 한다고 그래서 뭐 자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보기에는 막 그냥 뭐 의사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같이 슬픔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풀고 이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는 거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근데 일종의 2차 가해자인데 정부가 주도해서 뭐 하는 걸 우리 유가족들이 납득하지 안 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 사태를 정말 어찌하든 아버님, 어머님 뭐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또 방송 마칠 시간 됐는데요. 예, 정부라든지 뭐 국민들에 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좀 아픔을 겪고 있는 실종자 가족분들 그리고 또 유가족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 곁에는 분명히 저희 같은 아픔을 나눌 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힘 꼭 내시고 정부한테 제가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이기식의 이런 대책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것부터든 큰 것부터든 빨리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밥값을 못 한다 그러면 물러나세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너무 실종자 가족분들 또 유가족분들 너무너무 힘드실 테지만요. 서로가 가족끼리 먼저 화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면서 힘든 시기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갑자기 같지만 부모가 미안하다고 부모마저도 나쁜 생각하면은 아이들이 원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예. 아, 너무 정말 화가 나고 너무 힘이 듭니다. 첫째도 기업, 둘째도 기업, 셋째도 기업이 아니라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 오로지 안전, 오로지 우리 국민 행복으로 사회를 다시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되는 하고 그리고 제발 지금이라도 좋은 빨리 다들 살아나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으라차차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더 힘내시고 더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연대하고 또 싸울 거 있으면 함께 싸우십시다. 예, 다들 인사드리시죠.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다 함께 만드는